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5만여 명이 쿠르스크에서 격렬하게 교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아무하고나 대화할 수 있는 휴대폰 앱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온상이자 소굴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 근절 예산을 20% 확대해서 근절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부정채용 등 3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비로 외국으로 나갔고 문체부는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먼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영 TV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포함된 러시아군 5만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 점령당한 곳이죠.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군 5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다. 10에서 15분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10분에서 15분이면 장군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잦은 교전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교전이죠. 네. 아주 숨가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 군 당국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군 1만 2천 명 지난 10월 중순에 러시아로 들어간 이 인원들이 쿠르스크에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낙하산 부대, 특수부대, 그리고 돌격대대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됐고 조기에 종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이 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영토 확보를 위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전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제가 계속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표현입니다. 선봉에 서서 일회성 보병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총알바지 전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하셨죠. 12,000명이 선봉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을 선봉에 보내서 이 인원과 우크라이나군과 접전을 벌이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약화시킨 후에 정예 러시아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보병 중심의 강습대대 이 전술에 북한군을 전방 지역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결국은 쿠르스크 평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라든지 각종 무기에 의해서 총알바지로 그냥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분석 기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평원 위주인 1차 대전 참호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밀밭 위주고. 그런 데서 이제 보내보면 어디가 세고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다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북한 추정군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보내면 우크라이나 군이 어쨌든 그 인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쏘든 포탄을 쏘든 그러면 상당한 그 무장력이 소모가 된다는 말이죠. 약화를 시킨 후에 이제 러시아의 정예군이 후속으로 밀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는 이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만 러시아 이른바 중공군식 소모전 이게 이제 흔히 예전에는 인해전술이라고도 표현됐잖아요. 이런 느낌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상기해 보면 뭐 중공군 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엔군의 포격을 받아가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결국 고지를 탈환하고 유엔군이 밀려나는 그런 이 양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주력 최신 장갑차 15대가 1시간도 안 돼서 괴멸이 됐다. 10에서 15분 사이로 교전이 붙으니까 괴멸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러시아 보병 30여 명을 태운 장갑차 넉 대가 지뢰밭에서 모두 폭파해버렸다. 그러니까 지뢰밭으로 들어서면서 다 터지는군요.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데 거기서 탈출해 나온 생존 장병들도 우크라이나 공수여단의 드론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럼 정말 총알바지를 넘어서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예. 동물 죽음 뭐 연상되는 그런 상황도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병을 태운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공군식 소모전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 추정군의 통신이 감청이 돼서 SNS에 공개됐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다리라. 사다들.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총국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물개란 말 뚜렷하게 들리시죠? 이게 좀 길어요. 그걸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누구에게 한 말로 추정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 물개, 하나, 둘, 이게 우리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네. 우린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결국 북한식 표현인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 밝힌 거니까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북한군끼리의 소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북한 추정군이 수리공들에게 즉각 기지로 복귀해라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추정군이 결국 지금 쿠르스크 전장에 적극 참여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조율하고 있는 그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서는 러북 연합군의 인해전술 같은 소모전에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드론 부대가 맞서는 전투가 계속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참 점으로 보이는 드론이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군이 소총으로 적을 맞추겠다고 하니 맞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요?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전쟁이 3년째거든요. 사실 이렇게 길어지면서
서방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포탄이 빨리 소모가 되고 빨리 보충이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여단급의 드론 부대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고 있고 포병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론 전술에 더 의존을 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보면 실제 자체적 기술을 가지고 네. 그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허브가 있고 네. 또 드론용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다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100만 발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드론하고 폭탄, 전용 폭탄을 수만 대를 쓰고 있는 수만 겁니다. 개를 쓰고 있으니까. 예, 신속하고 민첩한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그러죠. FPV라고 하는데 방금 화면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 이걸 매달 수만 대씩 생산하고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드론 조종사가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다. 돈도 왜냐하면 받고 예, 돈도 안전하잖아요. 받고 안전한 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파병된 북한 추정군들의 심경, 각오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탈북했던 유성현 탈북자 20대 후반인데요. 이 탈북자의 진술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총알바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체 한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충성심, 결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평소 때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세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 나가면은 지금 먹는 것보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도 있기 때문에 고기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보다 오히려 해외 파병하는 것이 생활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그와 같은 명령을 따랐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는 또 사뭇 다른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국가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의 종군 기자를 파견했고 현지의 여러 병사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탈북자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선 이틀 후에 통화해서 당선 확정 하루 뒤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종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7일 당선 후에 푸틴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말하라고 그 사저에서 푸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에 미군이 많아. 그러니까 확전하지 마라. 안 돼.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군이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통해서 푸틴에게 종전을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푸틴과의 통화에 끼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고 머스크만 배석한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통화를 계기로 트럼프와 푸틴의 종전 합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관심이 좀 갈 텐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200km 정도의 완충지대. 우리는 말하면 비무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DMZ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저것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저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저기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데 그 나토 병력에는 미국군은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 전선을 동결하고 이게 지금 이제 푸틴이 싫어하는 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걸 푸틴이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죠. 예, 푸틴이 싫어하는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하지 마라. 적어도 20년. 적어도 20년. 자기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땅 일부를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전선을 동결하면 동결하고요. 점령지는 그냥 러시아가 갖고 가라는 러시아.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젤렌스키는요.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 점령지를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 조야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렘린궁 일단 이런 통화 사실 자체를 강력히 자 이렇게까지 부인해도 되나 싶게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단순히 허구이고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파간다를 계속 퍼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을 하고 있느냐. 서방의 명망 있는 배체의 보도 수준이 겨우 이 정도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드는 게 푸틴과 트럼프에 대한 재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2년 전에 하고 안 그렇죠.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전화해서 했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할 계획도 없다라고 지금 딱 선을 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대표님은 생각하시기에 이런 완강한 부인의 반대가 또 긍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논리학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군까지 그 파병을 받아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이 이 전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나름대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 러시아의 이 크렘린궁은 어쨌든 아니오시다라고 지금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맞으면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인한 거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슈퍼지니어스라고 칭찬한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죠. 푸틴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젤렌스키와의 통화 자리에도 배석했다. 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라고 리조트라고 지금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 그 선대위도 꾸렸었는데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 메시지를 이제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연호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녹화한 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불러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통신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미국이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를 해서 이 통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GPS 같은 이 스타링크란 그 시스템을 이 그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무선 통신을 살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그 일국의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옆에 같이 배석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서 그 트럼프 2기에도 뭔가 강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역할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의 부통령 2인자 역할이고 어떤 언론을 제가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선출되지 않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다. 자, 맞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전은 종전이고 전쟁은 여전히 격렬합니다. 휴전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6.25 고지전을 연상케 하는 드론전. 모스크바에서도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뭐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지 이 개전 이후 뭐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드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70대로 3시간 동안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6곳을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군 드론 30넉 대가 모스크바를 공격해서 이
최소 한 명이 부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상자를 떠나서 모스크바 상공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하죠. 들어가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그 미사일을 장거리를 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체 개발한 드론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이 러시아 드론 샤헤드 공격용 드론 145대가 야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동안 투입했던 드론 중에 최다 투입이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뿌린 산화철 폭탄, 어마어마한 그 위력의 그 주변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든다는 드론 모습 보셨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이 펄쩍 뛰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트럼프의 종전안에 관심을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진즉부터 나왔죠. 푸틴이 사상자 수와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 이익, 엄청난 전쟁 비용,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푸틴이 사실은 빨리 끝날 걸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길어지고 있거든요. 영국군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군 하루 평균 1,500명이 사상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토탈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70만 명이다. 어마어마하죠. 사상자입니다. 물론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머릿속에는 지금 확보한 전략적이고 영토적 이익이냐 아니면 40% 이 공공지출의 40%가 전비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출의 40%를 전비로 쓰는 거예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쟁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이미 푸틴의 마음은 종전에 기울지 않았느냐. 물론 조건이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자, 트럼프 인사의 원칙은 일찌감치 천명됐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충성파. 그의 장난말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중에 장관 중에 장관. 세계의 외교장관이라는 국무장관이 사실상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나라의 장관이라는 그 뜻이고 수석 그 장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의견이 전 세계 그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 현재 루비오 그 상원의원 그 국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3세로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상원의원에 2010년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고 3선이에요, 벌써. 예, 3선이고 또 특히 지금 그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매파로서 트럼프의 외교적 어떤 그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과의 일정 부분 인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 빨리 끝내려고 한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했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이른 시간 내에 그 전쟁이 종결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무장관이 이제 최종 발표를 돼봐야 알겠지만 국무장관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도 뭐 탈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요직에 기용될 텐데 이들의 한반도 관련 발언도 주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서너 명 이상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한파라고 알려진 그 해거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윤 대통령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는데 지한파라고 합니다만 결국 그 한국 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파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브라이언 그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방비가 현재의 국내 총생산 GDP 기준 2.5%인데 이것을 3 내지 3.5%로 대폭 인상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1% 별것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죠? 우리나라로 치면 몇 조, 뭐 내지 10조 이상의 어떤 방위비 분담이 느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교환을 해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어떤 미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 초강병파 그레델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한미군 철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상당히 압박하는 듯한 얘기를 만약에 그 방위비를
높이지 않으면은 나갈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해서 이 끝장 어떤 우리 협상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가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누가 되든 또 국무장관이 루비오가 되고 오브라이언이나 그린웰 같은 사람이 다른 역할을 맡아도 공세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한반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또 하나의 요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해 봐야겠죠? 예. 이 안보보좌관이면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장과 같은 직책이죠. 마이크 왈츠 의원은 플로리다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그린벨의 출신이죠. 미국 특수전부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의 장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장교 출신이고 아프간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기업의 CEO도 했거든요. 와, 인상이 아주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왈츠 이제 신임 안보보좌관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강경파입니다. 그 판문점에도 왔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DMZ 판문점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이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 써 있는 Freedom is not free거든요. 공짜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안보가 트럼프 이기에 상당히 달라질 거라는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문성묵 센터장, 장군 출신이시니까 조언을 짧게 좀 듣고 싶어요. 예. 지금 뭐 미국이 우리의 분담을 이제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인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하면서 한국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안보에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잘 협상해 나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우려,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에게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한 해에 1,0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던 나라예요. 지금 얼마 만드는 줄 아십니까? 10척가량 만들고 있어요. 유지보수 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성묵 센터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랜덤 채팅 앱, 한마디로 아무하거나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휴대폰 앱이란 뜻입니다. 이 앱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온상이자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20%나 늘려잡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마약으로 망치시겠습니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마약을 멀리할수록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랜덤 채팅 앱, 영어입니다 전부, 마약 거래의 새로운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랜덤 채팅. 사실은 이제 악용을 하면 할수록 범죄에 빠지는 건데요. 이 랜덤 채팅 어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보면 그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성매매 조건 만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던 건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마약의 구입 경로, 소위 말하면 이 마약 유통 소비 루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얼음, 아이스 이런 게 이제 그 마약인데 또 뭐 찬 물, 심지어는 이제 키역 디귿. 그 캔디를 그렇게 표현한다면서요? 캔디인데 이게 이제 캔디가 사실은 사탕이 아니고. 사탕이 아니고 마약을 사실 어떤 도치나 항월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캔디라는 건데 이걸 초성으로 또 키역 디귿을 뭐 가지고 있다. 뭐 또 구입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만나서 이 마약을 함께 하거나 또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엑스터시라든가 이런 어떤 MDMA라고 하는데 이런 걸 먹고 투약을 하고 환각에 같이 젖어드는 이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앱의 위험성은요. 개인정보를 웬만한 앱에는 회원가 하려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도 뭐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어플을 깔고 이제 채팅 앱이라고 하면은 이 인적 사항이라든가 신상 정보가 입력이 돼야만 또 성인 인증이 된다라든가 이럴 때 이걸 그 가입을 허락하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채팅 앱은 랜덤 채팅 앱은 사실상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기호만 집어넣으면 이게 가입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마약 유통 경로로 사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악용되는 게 청소년 성매매였거든요. 조건 만남. 근데 이게 지금은 이 던지기 수법을 이제 넘어서 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마약을 유통하고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다음에 투약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금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경찰 수사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한 불을 꺼야겠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이 방심위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지금 29일 날 이걸 밝혔는데 지난 29일 날 지금 방심위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랜덤 채팅 앱에 이제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 이 마약 유통의 경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쉽게 말을 하면 그 은어라든가 마약에 관련된 게 있으면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 조치를 시키는 형태 이런 부분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여가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어떤 대응 제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입니다. 네. 자, 이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도요, 최소한의 이런 어떤 자정장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디니, 얼음이니,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시스템 도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관이 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내년 예산을 정부안입니다. 올해보다 20% 넘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요, 화물 안에 숨겨져서 국내로 밀수되는 영화 드라마에 이런 거 너무 많이 해줘도 못 씁니다. 워낙 잘 숨기잖아요. 저밀도 마약을 인공지능을 결합한 엑스레이로 선별해 붙잡아낸다. 저는 뭐 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런 기술까지 도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T 코리아. 이 최신 기술의 계가다 이렇게 평가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이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과형 이런 걸로 해서 잡아내지만 소형 화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엑스레이로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렇게 작은 뭐 상자나 봉투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복합형 엑스레이 장비를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을 해가지고 100%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원자력 기술원이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설치해가지고 적발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산
검사를 넘어서 이 우리나라 통관하는 데는 다 이게 이 부분이 시스템의 성능이 확인되면은 해서 외국으로부터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마약을 검색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과기부와 관세청이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혁신 성과를 공유를 했고 이와 관련해는 기술 개발이나 협력을 하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다는 후문인 것 같은데요. 결국 창과 방패의 대결,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한국에 이 그 마약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와 또 민간 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마약 청정 국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지위를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시 시작한 무슨 사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저도 즐겨 봅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주제가 이 10대 마약 문제예요. 영화와 현실이 겹치는 우리나라 좀 마약 청정국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인데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게 그야말로 구원도 했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전했다고요? 네. 지난 6일 날 이제 서울 오륜교회 강동구에 있는 건데요. 그 다니엘 2024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 이제 남경필 전 지사가 나왔는데 이 남경필 전 지사는 지금 마약 예방 치유 단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은구라는 이런 이제 형태인데 이 전우원 씨를 이제 그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동안에 단약을 하느라고 힘들었을 것이다. 나도 아들이 마약에 연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2년여 가까이 이제 단약을 시키는 이런 과정에 이제 협조를 했다라고 하고. 전우원 씨는 28세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죠.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전재용 씨의 아들이죠? 그렇죠. 전재용 씨 아들이죠. 그러니까 전 부인의 동생 아들. 예. 지금 현재 전재용 씨냐 박상아 씨하고 이제 재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한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2년간 남경필 전 지사의 도움으로 아버지같이 대해주면서 내가 마약에 이 단약을 하게 끊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고마움 또 마약에 대한 어떤 아주 안 좋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아버지 같은 남경필 자의 도움으로 약을 끊었다. 단약이라고 저걸 표현하는군요. 네.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 남경필 전 지사는 최근에 식약처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5선 의원이었으니까 숱하게 가봤을 그 국감장에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갔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약청 신설을 좀 하게 적극 도와달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약청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가 모여서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부터 그리고 이게 사용되고 그리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는 모든 문제까지를 하나의 지휘 체계에 넣어서 치유 공동체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국가에선 전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런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넥타이 매지 않고 배지를 달지 않은 남경필 지사의 저 목도리 두른 모습도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도 앞서 좀 얘기하셨지만 한때 마약 중독에 빠져서 고통의 늪을 헤맸죠. 아버지인 남 전 지사가 직접 신고해서 그때 화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아버지가 아들을 범죄 혐의로 신고한다는 것 아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지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그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이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그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아들이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했습니까? 이 마약 치유 단체인 은구가 뭐냐면 NGU, Never Give Up. 이 마약 끊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그런 취지의 이 사회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마약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정계 은퇴 이후에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5선 의원들이 뭐 헌정회 회원으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계신데 저런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간부와 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혐의가 3개나 돼요.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혐의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입니까? 대한체육회 이제 이기흥 회장을 이 사실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 굉장히 이제 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감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 방해라든가 횡령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인을 상대로 물품을 요구를 해서 그거를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그다음에 또 자녀의 이 대학 친구를 어떤 자격을 소위 말하면 축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을 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뭐 마케팅 이제 그 수익 목록도 지금 회장실로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적 유용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8명, 간부 이기흥 회장 비롯해서 8명을 지금 수사를 의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가장 지금 주목받고 화제가 되는 게 이기흥 회장의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 사실 불법 채용시킨 혐의입니다. 자, 어떤 혐의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태릉이 아니고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기흥 회장의 자녀의 친구를 취직시켰다라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뭐 형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경력하고 2급 스포츠 전문 지도자 자격이 필요한 건데 어떤 이유인지 그런 그 자격을 완화시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렇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직원을 결국 거기에 1시간 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결국은 사람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욕을 엄청 했대요. 그렇죠. 1시간이나 넘도록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채용 공고에서 자격 요건이 삭제가 됐고 내부적인 어떤 사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자녀의 그 어떤 친구가 그 채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31명이나 낙방을 했다라고 하니까 채용의 공정성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뿐이 아닙니다. 대납. 그러니까 다른 협회장 보고 돈 8천만 원 대신 내게 한 거죠. 자, 그 8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이것도 수사해봐야 됩니다.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그러니까 자기가 선물을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그 국가 예산으로 마련된 건데. 올림픽 관련 직위를 고등학교 후배에게 넘긴 혐의. 체육회 돈으로 파리올림픽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5명을 여행시키고 파리 관광까지 시킨 혐의. 줄줄이 사탕이네요. 지금 정말 까도 양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 가야 되는데 수십 명의 그런 그 사람들 중에 5명을 별도로 이 동행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공금이죠. 그렇게 해서 5명에 대해서는 파리에 별도로 여행을 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후원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런 생태.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8천만 원에 대한 후원금이라든가 물품 이런 것도 지금 유용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제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금 그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한 어떤 형태가 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24일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라는 그런 안이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이후에 자기 돈을 들여 스위스 출장을 간다며 나갔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출석하라고 하면은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출석해야 될 원칙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불출석할 케이스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 날 문체위에 이 그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받으니까 전북 남원시에 있는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를 냈는데 거기는 갔는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예,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오전 행사가 끝나자마자 오후에 진천에 있는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서 직원들과 4시간에 걸쳐서 폭탄주를 곁들인 그 술을 먹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후에 또 그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문체위에서 또 그 증인으로 부르니까 이제는 국내에서는
뭐 있으면 또 가야 될 것 같았는지 해외 스위스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부적인 지원을 못 해드립니다 하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사비를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 그 스포츠 컨퍼런스에 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정당한 출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관할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영 회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자, 문제는 체육회장 3선 도전을 이기영 회장이 꼭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가능할지. 오늘 회의, 12일 회의에 달려있죠? 네, 이제 10일 회의에 달려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아마 연임이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이미 직무정지를 통보할 때는 상당한 비혐의가 지금 입증이 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이 감사를 쭉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 부정채용, 그다음에 물품 후원 요구를 해서 사적 사용 여러 가지 지금 회의가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품비나 성비, 그다음에 채용비가 있을 때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수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연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대표, 백기종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 둠스데이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운명도 요즘 중대한 고비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